오늘 이 시간에는 8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회 기출문제 이론 2급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이 일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무엇인지 물어봤었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죠. 정상태표. 3번 정상태표. 3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유동자산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1번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기매출채권이나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3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3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현금은 수표, 자기수표, 송금수표, 가계수표 같은 각종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공사채 만기 이자표, 그리고 우편안, 전신안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3개월 내에 현금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이금 현금성 자산이죠.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당좌이금,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12만 원 하면 32만 원, 30만 원 더하면 62만 원. 정답은 62만 원이 되겠죠. 4번을 보시면 선수 수익으로 계상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 기말결산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선수 수익을 기말결산에 회계 처리했다면 선수 수익은 부채이고 대변의 기록이 되겠죠. 선수 수익의 상대 계정은 수익, 그리고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기말결산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이러한 것들을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죠. 유형자산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은 보시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유형자산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항목.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뭐죠?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하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3번이 답이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물리적 형체가 없으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원, 운반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이 5만원, 설치비가 3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천원의 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대금에서 운반비, 설치비, 그 다음에 이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시운전비겠죠. 이 시운전비는 모두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이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천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면서 이 시제품을 7천원에 판매했으니까 얘는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만원에서 5만원 더하고 3만원 더하고 5천원 더하면 28만 5천원일 텐데요. 28만 5천원에서 다시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수익 7천원은 차감해야 되겠죠. 차감하게 되면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2만 8천원이 되겠죠. 8천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감가상각액의 변화 추이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그랬는데요. 가는 내용 연수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일정 금액 동안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가는 정액법에 대한 그래프고 나는 정밀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는 기업번 보시면 가는 예상 조업도의 혹은 생산량의 근거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얘는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억은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설명이어가지고 옳은 설명이 아니죠. 니은 보시면 가는 자산의 내역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죠. 가의 그래프는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는 니은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는 자산의 내역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 감소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정액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정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 정액법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니은 나 정밀법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디귿.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총계정 원장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우리가 보면 시산표도 마찬가지고 총계정 원장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를 하게 될 거고요. 분기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고 그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개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증하는 정보가 시산표인데요. 총계정 원장 잔액과 시산표 잔액을 비교해 보시면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항상 차변이 나타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수익과 부채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고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데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겠고요. 수수료 비용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겠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서 3번이 답이고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그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발생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발생한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9번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어요. 이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 제조기업의 제품, 이 재고자산이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나 원재료가 제품이 되는 중간에 있는 제공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품이죠. 유행자산이고요. 판매용 상품 재고자산이고 당사가 제조한 제품 또 재고자산이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A는 사무실 사용하는 컴퓨터니까 비품, B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그래서 비품과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B번 B 판매용 상품이나 C 당사가 제조한 제품, 이 B와 C가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은 2019년 12월 31일에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그랬고요. 2019년에 기초자본을 물어봤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장부를 조사해서 얻은 자료이니까 이 자산은 기말자산이고 부채는 기말부채이죠. 기말자산과 기말부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자본금을 구할 수가 있고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는 당기 순손익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자본을 구하려면 먼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 기말자산과 기말부채를 이용한 다음에 기말자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당기 순손익을 계산한 다음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 순손익이 계산되는 공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이 90만 원이 계산됐고요. 그 다음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5만 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말자본 90만 원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 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본은 85만 원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기말자본 90만 원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 5만 원 계산됐기 때문에 기초자본은 8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11번을 보시면 손익계산상의 판매 관리비로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론 문제상에 판매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비교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나 평가손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손실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에 예시로 나온 애들은 독립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판매관리비고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겠죠. 그래서 1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2번 보시면 판매 가능 금액으로 오른 것은 하고 판매 가능 금액으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때 기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인데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인데
이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 판매 가능액이고, 이 판매 가능액을 보려면 시산표에 있는 상품이 판매 가능액이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가능액은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인데, 기초재고액은 40만 원이고요. 기초재고액은 40만 원이고, 순매입액은 이 총 매입액에서 매입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래서 매입액 80만 원에서 매입의 누리 4만 원을 제외하면, 공제를 하면 순매입액은 76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에서 76만 원을 더하게 되면 116만 원이 판매 가능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을 구할 때 여기에 매입 운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매입 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순매입액을 구할 때 매입 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한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이 순매입액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매입 운임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매입 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총 매입액에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순매출액을 구할 때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매출액 누리, 매출 할인이 순매출액일 텐데, 만약에 매출운임이 나왔을 때는 운반비라는 계산 과목으로 따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운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순매출액 구할 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매입운임이 나왔을 때는 매입액에 가산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 가능액은 기초재고액 40만 원에서 순매입액은 매입액에서 매입의 누리 4만 원 빼서 76만 원의 순매입액이었죠. 그래서 40만 원에서 순매입액 76만 원을 더해서 116만 원이 판매 가능액, 즉 판매 가능 상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순서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도 가끔씩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거래가 발생을 하겠죠.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분계이죠. 그래서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분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계 대신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고, 분계한 다음에 각 계정으로 옮겨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계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전기가 정확하게 되는지 검증하는 장부, 이 시산표죠. 이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시산표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이겠죠. 그리고 시산표를 보고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한 후에 결산 후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는 이제 장부의 주요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를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장부가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 즉 결산 후 절차,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가 발생하면 D, 가장 먼저 분계를 하고 A, 그 다음에 분계를 보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고 G,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B, 시산표를 보고 여러분들 결산 수정 분계해야 되겠죠. C,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마감하고,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을 마감하고, E,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될 텐데,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 가서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같은 장부가 마감이 될 거고요. 근데 결산 후 절차가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재무제표 작성 절차가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거래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하는 것 그랬는데요.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면 교환거래이죠.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면 교환거래이고,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 변에 총액으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거래입니다. 그리고 교환거래 플러스 손익거래가 혼합거래이죠. 그래서 손익거래는 차변과 대변 어느 한 변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혼합거래는 예를 들어서 이자 차변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면서 단기 차입금이나 부채가 감소했다. 또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거나, 또 분기법으로 상품을 분기했을 때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상품 매출이익이 발생했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혼합거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거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 여부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거래, 즉 차변의 현금인 거죠. 현금이 지출되면은 출금거래, 즉 대변 현금인 거죠. 그리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으면 대체거래. 그래서 입금거래는 입금전표에 작성하고, 출금거래는 출금전표에 작성하고, 대체거래는 대체전표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 전표를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3전표 제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매입전표나 매출전표가 추가가 되면 5전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를 구분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이고요. 2번은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비품을 구입하면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교환거래이고요. 3번 보시면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손익거래가 맞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영업용 건물을 구입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했으니까 대변 현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죠. 그래서 차변은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거든요. 그러면 4번은 교환거래해야 되는데 혼합거래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그래서 거래 종류가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이것은 4번이라고 되겠습니다. 4번은 교환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15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체 분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체 분계를 해보시면 거래 추정이 용이하죠. 현금이 대변에 50만 원 했으니까 대체 분계는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죠. 집주인, 대변에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50만 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받으려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인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금을 회수한 거죠.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음대금을 회수했거나 또 어음을 배서 양도하거나 할인했을 때도 대변에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다. 무엇을? 받으름을. 즉 어음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겠네요. 받으럼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는 거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계정이 나오면 대체분계를 하셔가지고 그 대체분계를 보고 이렇게 이 대체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래 거래는 보통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분개를 하고 분개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전기를 하죠. 전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래를 다시 추정하려면 이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이 분개를 대체 분개한 다음에 거래를 추정하시는 게 거래를 추정하기에 쉬운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84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85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